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인사건들 14번째, 부산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 2010년 4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S씨는 6월 중순 대구의 한 여성 쉼터에서 소개받은 20대 여성 K씨를 데리고 왔다. S씨는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말하면서 K씨를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고 해서 부산에 데려온 것. 그리고 K씨는 그 다음날 새벽 죽었다. S씨는 K씨를 화장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일어났다. S씨는 그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둔 상황이었는데 죽은 K씨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S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S씨는 경찰이 체포하러 온 순간에도 자신을 극구 죽은 K씨라고 주장하면서 1시간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S씨는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했으며 5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총 2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6월에 대구의 여성 쉼터에서 K씨를 데려온 뒤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였다. 2011년 5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재판부는 S씨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작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그에게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시체를 화장한 것을 시체현익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2월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며 S씨에게 사기와 시체현익죄만을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S씨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를 위해서 여성 노숙자를 속여서 데려온 뒤에 그녀를 살해한 후 화장하여 증거를 없애고 K씨의 신원을 도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발각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 혐의를 둘 수 없다라고 판단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법적 진실을 가린다기보다는 2심 재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정황 증거에 우선한다는 법리 원칙상 2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살인 후에 시체를 온데간데 없이 처리해버렸을 때 설령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살인죄를 인정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범인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이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황 증거만 놓고 본다면 S씨의 살인은 분명하지만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살인의 물적 증거를 찾을 가망이 없다는 것. 물론 S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나 S씨는 이를 매우 논리적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다. 15번째, 부천 여고생 살인사건. 8명의 남고생 가해자들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가해자 측과 그 부모들은 합의하에 성관계,
피해자 쪽서 돈 요구 등 법정에서 파렴치한 진술을 쏟아내었다고 한다. 서울고법은 미성년자인 1명을 제외하고 가해자 7명에게 특수강간과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비군 형제는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량을 판결받았다. 시고는 징역으로 형량이 높은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비군은 부모와 함께 A양 부모를 찾아 사과를 거듭하고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참고로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았던 비군 형제의 부모는 치과의사이며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모 정치인으로 치과는 2010년 3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 모두 행방불명 상태라고 한다. 16번째, 산골소녀 영자 사건. 2001년 2월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사건 자체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이지만 당시 워낙 유명하던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라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82년생인 영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화전과 약초키기만으로 살아가던 산골소녀였다. 그러던 영자와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시골과 오지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2000년 초 KBS의 TV 인간극장 그 산속의 영자가 산다를 통해 이후 엄청난 유명인이 되었다. 이후 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그녀를 위해 수많은 후원이 이루어졌으며 영자는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서울로 상경하여 초등과정 검정고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유명세를 통해 이동통신회사인 LG텔레콤의 CF까지 찍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후 인간극장의 인기는 최고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훈훈하게 이 에피소드는 끝나는 듯 했다. 영자가 서울에 상경하여 검정고시 준비에 열심이다. 2001년 2월 12일 영자의 아버지가 산골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시신은 왼쪽 쇄골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으며 콧등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처음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영자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정말이지 뒤지도록 까인 후 타살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국 2001년 3월 13일 50대의 남자 양모 씨를 용의자로 구속하였다. 양모 씨는 영자와 그의 아버지가 살던 집이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범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파악한 후 CF 출연료와 후원금을 노리고 2001년 2월 9일 영자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돈 한 푼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 전 국민이 경악하던 것도 잠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자의 후원회장이 소녀의 출연료와 인세를 횡령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자는 서울로 올라온 후 후견인에게 돈을 모두 뺏기며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당했던 것이다. 이 두 사건 이후 영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속세를 떠나 산사로 귀의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17번째, 삼척 신혼부부 살인사건. 1999년 1월 19일 강원도 삼척시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먼지를 날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엽총을 발포 신혼부부를 살해했던 사건. 신혼부부뿐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도 목격자 제거를 위해 총을 쏘았고 운전사는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정 씨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 야산에 버리는 치밀함도 보여주었다. 총을 쏜 정 씨는 강도 등으로 이미 전과 6범이었고 동승자 한 씨는 전과 5범. 96년에 술집을 운영하면서 동업자 사이가 되었고 홍산양을 위해 강원도에 왔다가 배 그랜저가 추월하자 이에 분노하여 사건을 일으켰다. 목격자가 있긴 했으나 단순히 지나갔을 뿐이었고 사건 자체가 당시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극단적인 우발적 범행이어서 범인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경찰들도 수사 초기에는 원한관계로 인한 범죄로 생각하고 조사했었을 정도였다. 범행수법의 잔인함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리 없다는 생각을 하게 했었고 단서가 워낙 부족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도되기도 했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경찰은 삼척 신혼부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수원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정 씨와 한 씨를 검거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엔 너무도 가벼워 보였던 범행 동기가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지존파와 막가파를 떠올렸던 사람도 많았다. 2000년 대법원은 정영구에게 사형, 한준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18번째, 설해마을 영아살해 사건.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에서 벌어진 영아살해 사건. 2006년 7월 23일 오전 11시 무렵 설해마을에 거주하는 장루이 쿠르조가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영아의 사체 2구를 발견하여 방배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으며 필리핀인 가정부 LC 등이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여중생으로 보이는 소녀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등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DNA 분석으로 쿠르조가 영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쿠르조는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뒤였다. 8월 7일 국과수의 두 번째 DNA 조사 결과 쿠르조의 집에 있던 부인 베로니크의 칫솔과 귀이개 등에서 나온 DNA가 영아의 그것과 일치했다. 2003년 자궁적 출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조직세포 표본을 확보해 숨진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도 얻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8월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DNA 분석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기사가 많았다고 한다. 쿠르조 부부는 동년 9월 26일 자국 경찰의 DNA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국과수에서 한 것과 일치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10일 쿠르조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11일 베로니크는 남편 몰래 한 단독 범행이라고 프랑스 경찰의 범행을 인정했다. 어떻게 남편이 공범이 아닐 수가 있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베로니크의 임신 7개월 중일 때 사진을 보면 도저히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임신 거부증에 의한 자궁의 성장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추정. 영아들의 사체는 후에 프랑스에 인도되었다. 국내에서 프랑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데 큰 몫을 한 사건으로 이때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한국 체류 중인 프랑스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제때 출국 금지를 못 내린 국내 경찰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외국인들이 국내법을 호구로 아는 인식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었다. 19번째,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안매장 사건. 2010년 3월 22일 그 전모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살해 안매장 사건이다.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과 그 엽기적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사건으로서 그해 6월 벌어진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수법 면에서 유사하고 역시 6월에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과 맞먹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건의 주동자인 이 모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방 3칸짜리 연립주택에 혼자 살게 되었는데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진 A양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을 부추겨 동거하게 된다. 당시 이 군의 집에는 이미 친구인 김모 씨와 강모 씨, 그리고 김 군의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2010년 2월 26일 A양이 김 군과 키스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들은 재판을 연다며 A양을 몰아세운다. 이후 20일간 매일 성폭행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물질을 삽입한 채로 성폭행, 달군 쇠붙이를 이용한 고문과 날카로운 흉기로 찌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의 소견에 따르면 얼굴이 구타로 부어올라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A양은 계속되는 가혹한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사망 3일 전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후 결국 사망하게 된다. A양이 사망하자 소년들은 A양의 시신을 이불에 싼 뒤 야산에 안매장한다. 이 과정에서 시신 위에 가방을 올려놓아 위장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다. 이후 공원 관리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 끝에 주범 2군과 공범 3명이 체포된다.
이들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A양의 지적장애로 인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빼앗아 자신들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